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속한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만들었던 미래대연합 공동 이제 창당 대회를 가졌습니다. 통합이 됐죠? 네, 어제 오후 2시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양측이 공동 창당 대회를 가졌습니다. 통합 당명은 새로운 미래로 의결이 됐고요. 예. 이낙연 전 총리와 김종민 의원이 공동 대표로 나섰습니다. 음흠. 지도부의 여타 선출은 당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정강 정책에는 김대중 정신 계승, 노무현 정신 계승이 명기가 됐고요. 예.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를 천명했습니다. 당 로고 색으로는 프러시안 블루와 라이트 그린 이 선정이 됐는데 바다와 나무를 각각 상징합니다. 예. 자, 미래대연합에 있던 근데 그 조홍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이번 통합에 빠졌습니다. 네, 이들은 입장문에서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면서 강령, 당헌 등의 일방적 의결을 비판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낙연 대표와 신당의 주도권을 놓고 다툼이 있었다는 해석이 있고요. 이들 의원은 이 대표에게 이선 후퇴 요구를 했다라고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당대표를 맡고 이낙연 대표는 고문을 맡는 시나리오도 돌았었는데요. 결국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도권 문제는 결국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등 다른 신당과의 통합 문제와 연결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하게 된 김종민 대표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종민 대표는 이낙연 대표하고 함께 하게 되면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하셨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조홍천 이원욱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는 통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통합을 더더욱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낙연 대표가 같이 있으면 좀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아하. 보는 것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럼 그리고 현재까지의 그림을 보면 이낙연 대표는 빠지고 오히려 조홍천, 이원욱 의원 두 분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더 크다. 뭐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해야 갖고 있는 것 한다는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입장문에서도 음. 대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음.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예. 그 명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통합을 안 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렇군요. 오히려 더 하고 싶은데 이낙연 전 대표 쪽에 대해 존재가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될 뭐 것이다. 존재 자체라기보다는 뭐 너무 방향. 강하게 아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 쪽하고도 통합을 못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전해지는 거죠. 서 변호사님, 저 새로운 미래 어제 협당 과정 창당까지 받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3지대 영역 파괴력. 한 단어로 이제 그 평가하면요. 한 단어로 평가하면 이제 그 찢어진 텐트. 찢어진 텐트. 빅 텐트가 아니고 옛날에 윤영찬이 남을 때 있잖아요. 예. 텐트의 한 구석이 찢어져 버렸어요. 아. 이번에 또 두 군데 텐트가 찢어져 버린 거죠. 아하. 지금 이제 저는 빅 텐트는 고사하고 원칙과 상식이 원래 4명이었잖아요. 근데 윤영찬 빼고 3명 나왔다가 지금 이게 또 1대2로 쪼개진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뭐 빅 텐트를 논의할 이럴 이게 여지는 전혀 없고 아마 이제 그 찢어져 가지고 각자 도생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상 변호사. 얼마나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보가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뭐 이재명 사당화 이러면서 나간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이 가장 뭐 기계적으로 쉽게 결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조홍천, 뭐 이원욱 의원도 이거 사실상 이낙연 사당화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강령, 당헌 같이 맞추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원사이드하게 갔다라는 취지의 불만들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예. 대선 불출마해라 그러면. 그리고 당신 뒤로 물러나서 좀 양보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했는데 다 관철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마 이 두 분, 그러니까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이준석 신당과의 결합을 상당히 고민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당시에 민주당에서 한 명 데려오면 누구 데려오고 싶냐고 했을 때 조홍천 의원을 꼽았었어요. 아하. 그만큼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조홍천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평가하는 방식도 그렇고 예.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류가 좀 다르지만 최근에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에 갔을 때 걸림돌은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가 되는 겁니다. 통합의 걸림돌로까지 사실상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무슨 국민 감동을 줄 것인지 그 우려스럽습니다. 새로운 미래 정강 정책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이제 명기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러한 명기된 정강 정책을 보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합당할 수 있는 당이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 아마 이제 그 정신만 개성한다고 맹기하지 말고 좀 실천을 좀 해야지. 실천을 지금 해라. 여기 저는 아무데나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자꾸 승계한다 하는데 음. 행동들은
뭐 이게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이낙연 대표나 나머지 분들 중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이게 원칙 없이 옮겨 다니지 않았거든요. 이분들에게 오로지 배지만 쫓아서 다니는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김수인 평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정강 정책에 김대중 노무현 정책을 새로운 미래가 명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대통합적 빅텐트 구성에 골림돌이 네.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의 주도권,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난 역사를 놓고 벌이는 주도권 싸움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였다고 보는데, 예.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 출신이 아닌 국민의힘 출신인 이준석 대표 측이라든지 이쪽하고 통합을 한다고 친다면 이 부분은 다시 강령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좀 더 폭을 크게 담기 위해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를 한다든지 이럴 공산이 좀 커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은? 이준석 신당이랑 결합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만약에 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를 철회할 수도 있는 정치가 그게 무슨 정치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DJ 정신, 노무현 정신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노무현 정신 바보 노무현이라고 했잖아요. 예. 애칭이었던 거잖아요. 정치인이지만 본인의 기득권을 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치 이력을 보여줬잖아요. 굉장히 저는 이낙연 전 대표와는 대비되는 정치인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에 올린다고 해서 그 정치 그리고 그 정신을 구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 이런 가운데 이제 개혁신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양양자 원내대표 용인 갑 지역 출마를 선언했군요. 네, 양양자 의원은 경기도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수도로 용인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용인시 갑 지역의 처인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양 의원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구에 대해서 용인은 양양자의 꿈이 시작된 곳이라고 밝히면서 1985년 여상을 졸업하기도 전 18살 양양자가 입사한 곳이 당시 용인의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였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위대한 도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체돼 있다라고 용인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40년 전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저 양양자 의원 그 지역구를 광주에서 용인으로 옮긴 것인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부터? 아마 이제 용인 중에서 가장 그 보수세가 강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전신 있잖아요. 예. 보수당이 계속 이겼던 데가 갑입니다. 용인 갑이 예. 그런 정통이 있었다. 그것도 이제 정찬민 의원이 아마 배지는 날아갔지만 어허.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계통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양자 의원은 보수 이준석 당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용인 갑은 보수세와 그다음에 반도체 요걸 연결시켜서 택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승리는 힘들다. 아하. 냉정하지만 이렇게 냉정하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장 변호사님은? 광주보다는 승산이 크겠지만 정말 이길 수 있는 곳인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 광주에선 출마하는 수가 없을 테니까 본인이 뭐 비례를 하거나 이럴 수도 없을 것이고 예. 지역을 나가는 그런 선택에 놓였는데 본인이 삼성 그 출신으로 해가지고 정치권에 입문하기도 했고요. 상징적인 지역을 했고 비교적 본인 판단할 땐 안전한 지역이지만 지금 같은 구도로 지역에서 선택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네. 방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게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뭐 아닌 때도 있었지만 2012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 많이 승리를 했고 예. 또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역대급 참패를 했던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다라고 보는 거 일단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3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 좀 표밭이 넓어서 그쪽에도 장식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결국 승리를 하려면 민주당 쪽 표밭도 많이 잠식을 해야 3파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양당의 지지층을 다 잠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결국 관전의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서정욱 변호사님이 전망하실 때는 양양자 의원 비례대표 주고 또 이준석 대표 역시 비례대표 순번에 앞부분 배정받을 전략으로 예상하셨었는데 이렇게 보면 비례는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양양자 만나서 좀 이렇게 그때는 양양자 1번, 이준석 2번, 그렇죠. 3번 허은하, 허은하. 4번 천하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 가면 안 된다는 하에 공격을 했더니 4명 다 안 간다 그러더라고. 4명 다 지역 간대요. 제가 양양자를 만났어요.
4명 다 지역구 한답니다. 아 변호사님이 저는 이제 공격을 그렇게 하면 해서- 안 된다는 뜻으로 계속 공개한 거죠. 예. 그건 이제 비유적으로 공개한 거예요. 아. 자기들만 동지들 시체 위에 배지 달면 안 된다 이 뜻으로. 자, 장 변호사님은 개혁신당의 전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역에 이렇게 출마하고 비례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는 정말 박수칠만 해요. 그리고 예. 각 지역에 있을 때 본인들이 이제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당한테 타격을 해서 못 되게 하는 것도 사실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정말 민주당 표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표를 가져올 것인지 예. 아직은 그 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을 좀 살펴보면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이제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하는 안도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3일 김포에서 열린 김포 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또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김포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 주장을 하지만 자신과 국민의힘은 발상을 전환했다라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0명 내외 규모로 서울 재편 TF를 공식 가동할 방침입니다. 자, 이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동아일보에서도 비판적인 얘기를 했군요. 네, 민주당의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총선에만 이기면 저절로 김포가 서울이 되느냐고 비판을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여당의 정책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한편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했는데요. 동아일보는 김포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이 됐고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한 위원장도 모를 리 없다. 감성적 언어로 한껏 기대 심리를 올려놓는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예. 자, 감성적 언어로 기대 심리를 올려놓은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이건 동아일보 사설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인데 이건 정말로 문제다라고 보수 신문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 변호사님? 그런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절차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4월에 승리하면 예. 강력한 의지로 이제 그 추진하겠다는 아하. 이걸 이제 비유적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 예.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저는 이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줄 알았어요. 야,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도 이 정도는 비판 안 할 텐데 예. 조중동이라는 소위 보수신문이 동아일보. 이렇게 그러니까 조중동이라는 예. 게 보수신문이 예. 그 보수정당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저는 비판한다.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요즘에 예. 여권에서 네. 동결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동결에? 네, 아. 동아일보를 가리켜서 동결해라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같은 논조로 동아일보가 유지하고 있다 해서 동아일보가 네. 한겨레 같다. 사실 동결에. 동아일보 최근 사설들을 보면 예. 이렇게 여권을 강하게 질타하는 사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겨레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에서 동결해라는 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또 언론으로서 또 권력 비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또 보수 신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은 또 비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뭐 팩트로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왜 이러냐 팩트로 비판할 수 있는데 예. 이 정치 신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감정적인 비난 같거든요. 아, 사설 내용 이게 자체가. 사설에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아하. 저도 이제 문화일보의 칼럼 계속 연재하거든요. 아, 예. 문화일보에. 예. 근데 이렇게 저는 사설에서 정치 신이 나쁜 것부터 이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닌가. 팩트가 아니고 팩트가 이렇게 아니고. 보이는 거죠. 예. 장 저는 변호사님. 정말 나라 걱정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동아일보 보면은 한 칼럼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국고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는 거 믿기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받은 선글라스 막 끼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가방 놔둔 거 맞냐라고 묻습니다. 칼럼에서요. 아. 물을 수 있죠. 국민 시선이 그러니까요. 예. 김건희 여사 관저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처음 언급한 것도 제 기억으로는 동아일보 칼럼이었습니다. 보수가 위기감을 갖는 거예요. 예. 어느 지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했을 때 보수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예. 아닐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아, 보수의 정말 탄탄한 층을 허물 수 있겠구나. 누가 사실상 찐 보수라고 하기도 어려운 윤석열이라는 사실상 정치적 이단화가 그걸 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저는 조중동 할 거 없이 다 신문에서는 엄청나게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죠. 예. 심지어 뉴욕타임스에서는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건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였는데 윤 대통령과 정치적 협력 관계인 언론들로부터도 윤 대통령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협력 관계라고까지 사실 카테고리화되는 그런 언론들이 쓴소리를 던지는 건 그건 위기감을 가져야죠. 예. 서 변호사님 뭐 반론하시겠습니까? 변할 거 없어.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포 편입론, 경기도 분도론 이것은 계속 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 국면이 계속 진행될수록. 서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쟁점이 되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했을 때 여당이 좀 불리한 이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둘 다 이게 가능한 게 그 분도하고 예. 그다음에 경기 편입이잖아요. 김포 편입. 예. 이게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표현도 제가 커피를 잘 안 먹어서 뭐 이렇게 비난하던데 예. 이거는 이제 다 보수되는 게 아닌 게 경기 남도 북도를 나누면서 그 중간지대 있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김포입니다. 예. 딱 이게 남도 가기도 그렇고 북도에도 좀 이게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이 딱 서울에 들어오면요. 예. 바로 이제 서울이 뉴욕이 되고 런던이 되고 도쿄가 되는 거죠. 저는 메가시티. 경기도 나누는 거와 편입은 모순되지 않고 얼마든지 조화롭게 되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결국 이런 공약이 표심을 찢어놓는다. 민심을 찢어놓는다. 이렇게 봅니다. 아, 국민에게 뭐 유리한 면도 작용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장 변호사님. 전 대단히 나쁜 정책이고 국민들이 이걸 정확히 봐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메가시티가 정말 국민의힘의 정책이면요. 시책이라면 어쨌든 수도권을 하나의 단위로 좀 묶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동시에 경기도 분도를 한다고요. 이걸 예. 발상의 전환이라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평생 그냥 글로만 공부하고 어떤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과 관련해서 한 번도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 않아요. 이건 양립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국민의힘의 대변인께서 이건 양립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 양립 가능하다는 게 지금 정책의 근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기도는 쪼개겠다고 하면서 수도권은 통합을 하고 비대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는 양립 가능해도 이게 서민들 삶에 시민들 삶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김포는 북한 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예. 특별법에 따라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다 철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편입되고 서울이 예. 돼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대화하는 게 수도권을 늘리고 서울을 팽창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이건 부동산 심리에 아주 얄팍하게 기댄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에 불과하고요. 국민들이 이 부분 정확하게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요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요게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 큰 좀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경기도와 서울. 일단 김포 편입론이 김기현 대표 있을 때 제시됐던 정책이고 예. 김 대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같이 좀 사그라드는 측면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불씨를 지폈기 때문에 예. 총선 쟁점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김포뿐만 아니라 김포보다 연접성이 서울과 더 큰 지역들이 있죠. 구리, 광명, 뭐 하남 이런 지역에서 더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논리적 기술적으로 김포 편입론이랑 경기도 분도론이 모순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김포를 포함해서 서울로 편입되는 지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기도에 남아있는 지역이 작은데 아하. 이것을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쟁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또 분도됐을 경우에 이제 북도하고 남도 사이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뭐 중앙정부 네. 입장도 중요하고 뭐 국민의힘 대표 입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데 묘하게도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분도론을 추진을 해왔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피력한 것이 경기도 분도. 김동연 위원장 쪽하고 더 아, 지사 이 쪽으로. 부분은 아하. 경기도 분도로는 또 싱크로가 맞는 부분이 생겨난 아하. 것이 또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쪽은 김포 편입 문제는 서둘러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예. 또 그 흐름을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요 흐름은 또 좀 지켜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이 65일 남은 상황에서 오늘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었군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1, 2부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책은 1998년 정계 입문부터 감옥 생활을 거쳐서 대구 자택으로 들어가는 2022년경까지의 정치 일대기를 담고 있고요. 예.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 앞 지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 관심이 모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북콘서트에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김재수 한민구 조윤선 전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화환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 아쉬운 일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로 잘한 결정은 또 그대로 써서 미래 세대의 교훈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집필을 결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 어둠을 지나 미래로. 자, 대구가 고향인 서정욱 변호사님은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유영하 변호사 통함했고요. 아마 이제 그 의도는 오늘 그 세 가지로 보여. 항상 세 가지를 정리해 주죠. 첫 번째, 첫째는 이제 박 대통령이 역사의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한다. 명예 회복. 역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수를 직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준다. 보수를 직결해서 보수 집결의 의도. 윤석열 대 도와준다. 아하.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좀 이게 도와준다. 아하. 이 세 가지 의도로 보이고요. 예. 특이한 거는요. 특이한 것은 직접 두 명을 제목까지 달아 저격한 두 명이 있어요. 책 내용에 예. 누굽니까? 바로 이제 김종인과 유승민. 김종인 부부는 이제 그 책의 제목이 소제목이요. 내가 제게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 옛날에 김종인 이분이 뇌물로 처벌된 적이 있죠. 옛날에. 근데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 한 거 이걸 소제목까지 따라가 비난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유승민의 연락 두절. 이런 제목이 있어요. 유승민은 요즘 여기 역할 나오는데 이걸로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이래 보입니다. 이거 그 목차를 최근 여기 사인회가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저는. 목차를 열심히 모셨군요. 기사 났잖아요. 기사. 예. 그리고 책 내용 중에 익명으로 쓰기는 했는데 예. 촉새 같은 의원이 있다. 촉새 같은 의원. 네, 자신이 뭐 하지도 않았는데 쪼르르 누구한테 가서 뭐라고 한 의원이 있다. 예, 근데 익명으로 썼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앙일보의 유료판에 연재가 돼서 그걸 통해서 이미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해당 장 언론사 변호사. 기자한테 들었는데 이게 예. 익명으로 했는데 누군지 독자도 알 수 있고 아니면은 당사자는 무조건 알 수 있는 이런 익명의 인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알 수 있는 정황상으로 내 얘기네라고 할 수 있게 특정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많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행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 변호사님이 정리하시듯 명예회복 목적이다. 또 보수 집결을 해서 대통령을 도우려는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 언급을 하셨는데 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에 지금 공천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서갑에 이거 홍석준 의원과 지금 경선에 아마 예상됩니다. 예. 그럼 박 전 대통령의 이 책 출판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영향을 준다 봅니다. 저번 대구시장 할 때는 지지 그 유튜버까지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큰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안 하겠지만 보답 차원에서 할 일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누구에게 보답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일단 개인적으로 유영하. 유영하는 맞아요? 정확해요? 정말로 이게 친해. 하루에 전화를 지금도 10몇 통씩.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는 그렇군요. 자, 장 변호사님. 이게 인간적인 어떤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북콘서트, 그러니까 어쨌든 출판 기념회에도 현역 정치인은 그냥 의도적으로 초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현실 정치와는 조금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의리나 이렇게 본인을 도와줬던 측면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좀 지원해야 할 텐데 예.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치렀던 여러 선거에서 전면에 나서기도 했지만 큰 승산은 없었어서 정치적인 어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보자 김혜경 씨가 설 연휴 직후에 기소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설 연휴 직후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예.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당시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청 법인과 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중 일부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쓰인 것이 발견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입건이 됐습니다. 예. 이것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당시 경기도청 배모 씨가 오는 2월 14일에 2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없고 배 씨가 상고를 만약에 포기하면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남은 김혜경 씨의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전에 기소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음흠.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배임 혐의도 추가 기소를 검찰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혜경 씨 관련 기소 문제. 자 총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부터?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 아까 세 가지였는데 예, 두 가지만. 공직선거법 하나 10만 4천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죠. 이번에는 배임도 추가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형량이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배임 두 번째 배임은요 공무원만 범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공무원이 아는 사람도 공동정범은 됩니다. 예. 그렇다면 김혜경 씨는 원래 배임죄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기소한다는 말은 이재명 대표도 당시. 추후에 시간차로 시간차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안 되면 배임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기소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세 가지 됐는데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 그 파우치보다 100배, 1000배 메가톤급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법인카드는 이래 봅니다. 저는 완전 반사인데요. 반사. 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이요 300만 원이 넘고 지금 10만 원 뭐 식사비 부적절하죠. 처벌받아야 예, 예, 되고 예. 집행유예 나왔다는 건데 이거 3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받은 게 메가톤급 아닙니까? 이게 영상까지 있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기소는 사실 예정됐던 부분이 있고 공범위 기소가 먼저 되면서 이제 이 정지가 됐었는데 시효가 예. 하루 남은 거예요. 하루.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 직후에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반사라고 하셨지만 총선에 영향을 분명히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요. 예. 선물이고요. 예. 이거는 이게 뇌물, 이거는 횡령 국가 돈입니다. 개인적인 선물하고요. 이게 나라 돈을 혈세를 횡령 배임한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알겠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이것도 반사예요. 무슨 이 가방을 갖고 나면 굳고 뭐 손실죄가 된다 그랬나요? 무슨 예. 횡령이라고 했는데 예. 정말 대통령실에서 끼워 맞추기로 방어하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받고 처벌받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렇게 똑같이 일반 뭐 김혜경 씨처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의 KBS 대담 시청률 몇 퍼센트나 예상하세요? 짧게 10초. 한 7, 8%? 7, 8%? 충분히 해명될 것이다. 저도 볼 거기 때문에 저는 한 5% 이상.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점수를 낮게 주시네요. 일단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